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의 끝은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최근 청년들이 이제 발품을 팔아서 부동산 투자처를 알아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중개인들은 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떤 논란이 생겨났는지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윤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게 임장 이거 조금 유행하는 데는 네. 우리 SBS 비즈 러니쇼도 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자주 소개했거든요. 그래요? 경매 공매 시간에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제 2030 세대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임장 크루 이 크루라면 어떤 뭐 보통 선원 이제 러닝 크루, 요즘에 이 러닝 선언 선원은 크루 그 러닝 크루 많죠.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모임 같은 거나 뭐 단체 이런 것들이 많죠. 뭐 힙합 크루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2030 세대들이 요즘에 뭐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정말 뭐 웬만한 수입을 가지고는 뭐 집장만 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그 경제관념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큰 것 같아요. 뭐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그런 입장인데 예. 이게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또 SBS 비즈에서 자꾸 이렇게 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2030 세대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퇴근 후에 부동산을 좀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주말에 네. 임장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활동이 본인들 취지나 목적에는 부합할지 모르겠는데 또 상대방도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라는 거는 중개인이라든지 또 임차인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임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뭐 실거주 목적의 임장도 있고 투자의 목적을 갖고 임장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주변에 대한 입지를 좀 살피고 또 거기에 뭐 환경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고 거기에 시세들을 파악하는 그런 임장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의 임장은 그걸 좀 넘어서서 실제로 매수 의향이 좀 적은데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위해서 좀 목적을 갖고 실제 물건까지 보러 가는 그런 것들. 당연히 뭐 임장이라는 것들이 부동산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또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자산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의사결정에 좀 토대가 되는 방법이긴 한데 그게 예. 너무 무분별하게 그리고 아까 2030 세대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뭐 4050이나 뭐 기성세대에 대비했을 때는 자본 여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중개업자들이 이런 2030 세대들이 우르르 몰려서 방문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이게 매수 의향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집만 보고 소위 뭐 사파리 구경하듯이 구경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 좀 불만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뭐 그냥 백화점에서도 뭐 사러 들렸을 때 쓱 둘러보고 이렇게 안 사고 나올 때 좀 미안할 때 있는데 그 임장 크루는 그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그런 식으로 네. 계속 자주 방문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공인중개업자들이 아무래도 본인들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네, 쉽지 않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지적 서비스인데. 네,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하는 그 워킹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손님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임장 크루하고 현장에 갔다가 왔더니 그 손님들은 여기 뭐 문이 닫혀 있나 보다 하고 옆에 그렇죠. 가게 가서 예.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큰 뭐 중개 비용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소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개라는 것들이 중개 보수가 사실 거래가 있고 난 이후에 거래가 또 성사가 되면은 보수를 받는 체계이고 또 그 중개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또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게 공인중개사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수익이 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그 서비스만 제공한다라는 게 좀 불만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그 소비자라는 게
매수인만이 소비자는 아니거든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실무적으로 그 중개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매수인뿐만 아니라 더 신경 쓰는 것들이 이제 매도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매도인도 본인의 어떤 그 소비자라고 하는 거는 또 임차인인데 예. 그렇죠. 임차인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그곳에 일정들을 잡고 집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픈하우스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거죠. 일정을 잡고 어떤 특정한 날에 뭐 집을 좀 개방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고 뭐 혹시 내일 돼요? 뭐 언제 돼요? 뭐 이런 것들도 어렵고 예. 또 우리나라는 계약서 쓸 때 집주인들하고 이제 계약서들을 보통 쓰고 할 때 일반적으로 집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뭐 이런 특약 같은 거를 보통 안 쓰고 하다 보니까 구두로 계속 얘기하고 갑자기 약속을 잡았다 취소되고 뭐 어디 나들이 나갈 임차인 같은 경우 집에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글쎄. 임장 크루 입장에서는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쪽 소비자 그리고 중개업자 뭐 저는 중개업자를 좀 넘어서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나 네. 그 집주인 집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공인중개 뭐 특히 뭐 중개업 이 서비스 안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될 만도 하네요. 네, 그렇죠. 임장이 딴 거 뭐 가서 직접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집이 됐건 뭐 상가가 됐건 네. 보는데 그러려면은 누군가 살고 있던 사람이 같이 있어 줘야 되는 거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렇죠. 야, 만만찮은데. 그래서 결국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임장 기본 보수제 네. 이걸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네. 내용은 뭐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집 보려면은 기본적인 그 어느 정도 그 돈을 좀 지불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또 너무 과도하게 된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또 이런 비용이라는 게 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러면 직거래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직거래가 직거래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독일 이런 나라들도 따로 임장비나 이런 것들은 받지는 않아요. 중개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신 뭐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매수 의향서를 제출을 하죠. 내가 이 집을 정말로 살 건지 본인의 인적사항, 그다음에 직업, 그리고 집을 보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튜브나 SNS에 올리지 않는 조건. 왜냐하면 임차인 집이나 집주인 집에 대한 그 정보가 노출이 되게 된다면은 그 미국이나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생활에 굉장히 그렇죠. 예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약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본 워낙 그 골머리가 있고 또 이게 그 업계에서는 역시나 참 한 20며칠밖에 안 남은 선거를 앞두고 나면 각 업계에서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하고 뭐 법안들을 좀 하려고 또 압박들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협회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협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다만 얼추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임장 한번 가면서 네. 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뭐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예. 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고 뭐 3만 원, 5만 원, 그 정도? 네, 그 정도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집 한번 보여주고 한 5만 원 버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돈이 공인중개사 같이 뭐 이래 좀 제가 볼 때는 쉐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쉐어를 하는 게 맞죠. 네, 너무 뭐 그 중개사만 다 소위 먹어버리면 좀 그렇고 일정 부분은 좀 집 보여주는 사람도 다 정리도 하고 해야 맞아요. 되다 보니까 맞아요. 서로 쉐어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우리나라의 이 문제가 이 공인중개사라는 그 자격증 자체가 노후 자격증처럼 되어 버리다 보니까 네, 그래요. 전문 지식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많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하는. 그래서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담하면 기본 상담을 해도 한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상담료가 나거든요. 예. 근데 중개업소는 지나가면서 문 열으면서 뭐 좀 물어봐도 돼요 하면서 글쎄. 보통 오히려 커피를 얻어먹고 가는 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좀 어떻게 보면 뭐 허들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은퇴 후에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관련된
학과를 나온다든지 뭐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뭐 그 중개업 관련된 그 자격증들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되고 비용 지불에 대한 것들이 있을 텐데 너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중개업자들 몇 번 만나보지만 그분들 네. 대부분 정장을 입고 다니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뭐 슬리퍼 신고 다니시는 분들도 네. 많다 보니까 벌써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전문적인 그 외형도 좀 중요하다. 뭐 그렇게 보이죠. 하기야 저는 뭐 친한 친구입니다만 변호사는 친구하고 한 1, 20분 얘기했나? 뭐 좀 물어보고 했더니만 그 녀석도 농담이죠. 요거 10만 원짜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묻고 넘어갔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네. 이 스트레스 DSR 지금 3단계 스트레스 DSR 네. 7월에 시행돼요. 예, 이러면은 뭔가 그 전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뭔가 사려고 할 것 같아서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요것 때문에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스트레스 진짜 스트레스죠. 3단계까지 올라온 글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보면은 스트레스 DSR 시행안을 한번 보면은 이게 그 범위 자체가 넓어졌거든요.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까지 되다가 이제 보는 그 적용 대상까지도 보면 기타 대출까지도 좀 넓게 보는 거죠. 뭐 카드라든지 전반적인 대출까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는데 비용 자체를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 부분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스트레스 DSR 시행 전과 후에 그 거래량을 보더라도 기존의 2024년도에 8월 달까지 7월과 8월, 9월 이후에 그 거래량을 보더라도 쭉 올라왔다가 스트레스 DSR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좀 축소가 됐고 그다음 다시 반등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달에 단계가 들어가기 전에 소위 말하는 막차 수요라고 하죠. 그런 막차 수요들이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수요들이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이 많이 오르고 거래들이 활발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상금리를 좀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은 1.5%를 추가로 좀 적용을 하는데 지방은 1에서 한 1.25%. 이런 부분들을 차등적으로 좀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지금 뭐 최근 들어서는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이 들어오고 나면은 좀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 상구는 대출 의존도가 다른 지역들보다 현저히 좀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강남 상구의 그 스트레스 DSR이 뭐 가격을 좀 떨어뜨린다라는 거는 좀 의문으로 저는 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세 둔화 가능성, 뭐 여기서도 둔화에 대한 가능성인 거지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최근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불리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처음에 약발을 먹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가격이 더 올라서 강남 같은 경우는 뭐 KB 기준으로 봤을 때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이죠. 예. 평균 거래가가 지금 1억이 넘어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들고 좀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이 희소성을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가격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트레스 DSR을 가지고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 아닌가. 왜냐하면 저기 현금으로 집을 사는 그런 구조이고 소위 말하는 대출 끼고도 안 사는 구조인데도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좀 뭐 스트레스 DSR만 가지고 강남 집값을 잡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강남 집값 소위 때려잡으려다가 다른 지역들에 항상 부작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도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결국엔 뭐 지역별 뭔가 양극화라든지 미분양 사태를 좀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도 그렇죠.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거꾸로 그러면은 이제 그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자 입장에서 단순히 대출 규제 때문에 거기 가서
집을 사겠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빌릴 수 있는 어떤 한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높다 보니까 집을 사는 데 있어서는 좀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비수도권의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연봉 6천이신 분이 집을 살 때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는 3억 8,300만 원 정도 빌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 7월 이후에는 조금 줄어들어요. 한 네. 3억 7,200만 원. 근데 연봉 1억도 6억 3천에서 지금 6억 2천 정도 이렇게 주택 매입할 수 있는데 대출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근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보면은 연봉 1억인 사람하고 1억하고의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대출 빌릴 수 있는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뭐 지금 6천만 원이신 분들이 7월 이후에 보면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빌리냐 못 빌리냐. 그리고 저 위에 1억인 분은 한 4천만 원 정도 빌리냐 못 빌리냐. 뭐 그 정도 차이인데 이걸 가지고 뭐 집값의 그 변화 그리고 지방의 활력을 가져오는 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출을 많이 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출 받고 집을 샀는데 나중에 집값이 시세. 떨어지냐 안 네, 떨어지냐 네, 그게 그렇죠.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방의 미분양이나 건설사들은 어떻게 미분양 털고 엑시트를 할 줄 모르겠지만 빚을 내 가지고 저 집을 장만하신 분들은 대출은 대출대로 유지가 되면서 빌리고 집값은 떨어지면. 뭐 한 1, 2억씩 빠지게 네. 된다라면 그 충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유도하고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 또 정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대출의 유혹에 빠져서 집을 장만을 했다가 자산 가격이 몇 억씩 빠지는 그런 손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그 인센티브가 자칫 잘못된 물줄기로 그 부채만 남기는 그런 현상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는 이유가 대출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글쎄, 기대감, 그 기대감. 그리고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기대심 때문에 사는 거지 대출 때문에 산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지방에 집 사고 나서 좀 힘든 그런 뭐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뭔가 정책 입안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는 그 기본적인 수요자나 아니면은 이제 공급자의 심리를 좀 파악해서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답해요, 약간.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